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패스트트랙 재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본방에서도 좀 다뤘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두 분의 한번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재판 결과 우리 홍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정치권의 이슈가 너무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사실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동기야 어떻든 간에 정치적 동기는 뭐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런저런 이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국회에서 사단이 벌어질 때 각자의 이유는 또 그 제쳐놓더라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만든 게 2012년에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 소위 선진화법인데 이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국회 선진화법이 정면 위배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뭐 다른 전체 의원은 몰라도 어제 법원에서 그 주목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당시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뭐 벌금형 정도 국회법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준 거는 제가 보기엔 국회 선진화법을 그 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은요? 이제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첫 사례에 대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진화법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충돌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 취지도 입법 취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2019년도에 있었던 지금 패스트트랙 이 과정은 사실상 판결문에도 일부 담겨져 있지만 3개월 만에 날림으로 이 처리되고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물리적 충돌만이 이제 화면에 잡혀서 그렇지 강제적으로 사실은 선진화법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었던 그 과정들을 강제적으로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강제 사보임을 한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물리적 충돌까지 간 것이거든요. 사보임 대상 중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사보임의 직접 당사자가 저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상임위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 계속 있었다면 이런 충돌이 없었겠죠. 사실상 그 국회 선진화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 사법부가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심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위법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가 일부 담겨 있는 굉장히 고심 속에 있었던 판결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엄하게 꾸짖었다고 지금 평가는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유무죄보다는 의원직 상실형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별로 엄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공직선거법도 이제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잣대가 되잖아요. 네. 지금 국회법은 이제 500만 원, 국회 선진화법은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400만 원, 150만 원으로 전부 다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번 사안에 그렇게 본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의 사안은 사실상 일정 정도의 그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사법부가 고민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까지 가는 그런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판결문에서 거의 다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예, 뭐 특히 그 특수 업무집행방해죄, 특수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그다음에 그 폭행죄 뭐 등등 해서 공동폭행죄라든지 그다음에 강금죄, 기계법, 예, 다 이게 하나 하나 보면은 거의 그 무죄가 된 건 거의 없어요. 다 유죄가 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검찰이 구형한 것에 한 아무리 안 해도 반 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집행유예형은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형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징역 1년 6개월이라든지 그 집행유예 2년이나 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뭐 1년 6개월이나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그냥 다 벌금 그 최소한 이 최대한 때리면서 그 선거 그 소위 그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줬다는 거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게 그 판사들이 이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전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니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 이거는 의원직이라는 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상실되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가장 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원직을 상실시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부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벌금형으로 보통의 양형이 법률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가장 중하게 다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을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로 정치적인 양쪽의 입장들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기에 무슨 최루탄을 던지고 뭐 실제로 거기서 무슨 뭐 주먹 다짐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폭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이게 우리는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고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방에서도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평가 좀 들어보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다른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겠는데요. 재선 의원들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가 사실상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그러했지만 최근에 무슨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발언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사실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사실상 현장 투쟁에서도 상당수의 다선 중진 의원들 또 많은 의원들이 참여가 조금 다소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이나 3선 이상 의원들 또 재선 의원들을 다방면으로 만나면서 본인이 이제 당을 좀 하나로 응집해서 이건 싸워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리더십을 좀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면에 어제 만났던 그 재선 의원들의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면담 요구는 사실상 우리가 외연을 좀 확장하고 기본적으로 내란
그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을 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좀 합리적인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면 위로 표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의 일환으로 저는 재선 의원들이 특히 장동혁 대표도 지금 재선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오갔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뭐 그 이제 권영진 의원이 나와서 백불한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평소에 엄태영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또 조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당이 좀 재창당 수준으로 황골탈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당명이라도 바꿔서 우리가 과거와 좀 절연하고 미래로 좀 나아가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만 중도 진영에서도 좀 새롭게 바라볼 거 아니냐. 이렇게 갇혀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그런 면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은 장동혁 사실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행보 예.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즐겁다. 즐겁다. 예. 그 장동혁 대표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도료 국민의힘 그 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정광훈하고 같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이 극단적인 세력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소위 과거 지금 약간 마음이 좀 떠나신 분들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소위 그 상도동계 YS계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그 마음을 돌려서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아니라 더 극단적인 세력들로만 가고 그 약간 좀 중도적인 외연 확장 있는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또 뭐 그 아까 얘기한 김무성 전 대표 등등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지금 이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 만남이. 그러니까 글쎄 뭐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다고 또 어떤 때 또 광주 또 가가지고 5.18 뭐 한다고 하고 이게 널뛰기가 이렇게 좀 일관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안감과 자신감에 그 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에 이제 되고 있는 매일신문 유튜브였을 걸로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나가서 연말까지는 속칭 집도키 단속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며칠 전에 있었던 중진 모임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집토끼를 뭘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범위를 이번은 딱 태극기 부대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고정 지지층은 최소한 콘크리트 해갖고 35% 막 이렇게 얘기하고 30% 이상은 받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때에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줬던 조갑재 위원이라든지 정규재 위원이나 이런 분들 언론인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다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통적 지지층, 고정 지지층, 집토끼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개념 규정이 잘못돼 있다고 저는 봐요. 아, 그것조차도.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를 먼저 공고히 하는 것 이후에 우리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걸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국회의장도요 좌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럼 여당의 국회의장이 배출되면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무런 어떤 충돌 없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동혁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이미 어느 스탠스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기 지지층들을 잘 끌고 가면서 오히려 왼쪽으로 더 폭을 넓혀서 중원으로 가야만 그 모든 것들을 포섭하면서 가는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지지층도 아닌 가운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사실상 어떻게 판단을 해서 지금 뭐 집토끼를 먼저 12월까지 우리가 공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전통적 지지층들의 한 상당수가 떠난 이유가 지금의 그 장도혁 대표가 생각하는 집토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집토끼 지금의 그 장도혁 대표가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뭐 황교안 그다음에 전광훈 또 뭐 옛날 이제 조원진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지금 자꾸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이 집 나간 그 전통적 지지층들이 돌아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윤 어게인 세력하고 척을 져버렸으면 지금 그러니까 장외에 있는 정당들의 지금 연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들하고 척을 져서 만약에 이들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그럼 이들이 당선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표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붙여봤자 100점 100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먼저 달래야 된다. 뛰쳐나갈 여지를 없애야 된다. 혹시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과거에 정치 지형이 사실상 그 보수 대 진보의 진영이 지금의 상황과 거꾸로 됐을 때 보면 민주당이 늘 그런 고민들을 해왔잖아요. 야권의 분열들 그리고 그걸 야권 연대로 통해서 서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형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그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1인 미디어가 워낙 극단화되면서 목소리가 너무 양쪽에 극단화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냥 이게 그냥 아우르고 달래면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못마땅하면 그냥 갖다 들이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당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 고민이 지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 1%라도 깎아먹게 되면 워낙 없는 살림에 지금 그거라도 깎아먹게 되면 굉장히 또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당을 포섭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그거를 우리가 또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진영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먼저 그것을 공고히 한 다음에 왼쪽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퀘스천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CEO가 어떤 스타일의 CEO가 기업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뭔가 성장 국면에 들어갈 때는 그 성장세를 이끌 수 있는 셀럽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업이 진짜 어려울 때는 본인이 그 시장으로부터 또는 기업 내 그 어떤 조직 내 구성원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임금도 동결해야 돼, 일부 인원도 잘라야 돼, 그리고 뭐 회사 그 모든 복지도 축소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시기에 부적절하다는 건 뭐 제가 그 능력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지금 벌써 내심 뭐 다음 대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지도자는 그런 상황, 내가 뭔가를 이거를 디딤돌로 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이 국면에서 최대한 관리해서 그 회복하는 전환을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소위 그 뒤에 있어 이 언더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당의 조직보다 당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영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 요즘 그 어제 장 대표가 그
저 장애 시위한다고 현장에 나갔는데 의원들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의 그 저 나타나지도 않아요. 현장에. 그리고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당을 대변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난 2024년 당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지를 단 분들이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또 되실 분들이 거의 유력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제일 문제는 중진 또는 다선 의원들이 헌신이나 희생은 없고 자기 이해관계만 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를 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보수 정당이 좀 제대로 건강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을 내는 과정에서 원내대표단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상의가 없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백브리핑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답답한 한숨을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아무리 그 좋은 거라 하더라도 상임위원들이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존중을 해줘야죠. 근데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예. 이게 보통 상위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의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뭐 그 일반 개별 의원이 법안 내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정책적 어떤 정치적 상황이 됐고 정책 쟁점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발은 둘째치고라도 징계 자체도 법무부 장관은 그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법무행정이 안정적이다 하고 후임 인사하고 조속히 이 상황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거였고 그 징계안의 자체에 대해서 되게 유보적인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안 하는 듯한 뉘앙스의 유보적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통상 노코멘트 뭔가 의도가 있으면 노코멘트를 하지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라고 할 때 논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뜻이 강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당도 그런 분위기를 맞춰야 되고 최소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원내 지도부에게 이 문제 정도는 상의를 해야 돼. 이게 상임위 사안이다 그러면 앞으로 원내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죠. 그냥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거는 전체적인 싸움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이 정치적 사안이나 또는 특정 상임위의 사안에 대해서 물론 최대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통상 간사나 해당 상임위원장이 와서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그 해당 상임위 두 분 또는 전체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고 또 근데 김병기 대표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글쎄 이제 그런 이 불협화음을 너무 거칠게 표현했다 이렇게 봐요. 그냥 여과 없이. 예, 그냥 그래서 뭐 충분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적당히 둘러치고 나서 뭔가 수습책을 찾아야 되는데 알아서 수습하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떠밀려 놓으니까 당에 만약에 이게 당이 좋을 땐 괜찮은데요. 당이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당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 안팎에서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자기 개인 플레이만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쇼츠 찍고 국정감사 때 또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그렇게 하면서 당이 잘 나갈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가 개개인이 잘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개인기 좋은 친구들 한동안 브라질 축구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못 해가지고. 예, 이 조직력이 떨어지면 위기가 닥쳤을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 11명이 우승하지 못한다는 걸 축구계의 정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그널에 대해서 첫 번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 그것을 사전에 분명히 경고하고 그것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이 정말 웃긴 게 뭐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의 김용민 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법사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 일반적인 그 국회 운영의 정당의 메커니즘하고 좀 달라요. 사실 이 사안으로 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고했던 그 과정들로 봐서도 당연히 원내 지도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연관돼 있는 문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금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18명의 검사장을 고발하는 사안이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적 판단해가지고 할 내용이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가 그냥 원내지도부 패싱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 먹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 점심 자리에 이제 대한변협회장 말고 쿠팡 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증폭이 된 게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관계 공개가 되면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음모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음모 공작극의 주연이든 조연이든 아니면 엑스트라든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규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내대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히려 1인 권력이 공백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싸움이 물밑에서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유 친명대, 어떻게 보면은 친명의 세력화가 지금, 권력이 지금 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는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오히려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이것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의원들이 워낙 개성이 독특하고 뚜렷하고 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사실 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적극 지지층과 내가 직접 소통하면 원내 지도부 내지는 당의 지도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한 자신감이 불러오는 불협화음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는요, 아주 힘이 없거나 아니면 더 아주 극대화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내대표란 자리가요, 아무리 잘해도 욕 먹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잘해야 본전이지. 예, 뭐 본전 찾기도 어려운 자리고 원래 욕 먹으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 그러면 욕 먹는 자리를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또 뭔가 이게 국회의 미묘한 건데, 그 여의도 내에 있는 소위 의원들이나 뭐 주요 당직자 또는 의원 보좌진들 사이는 원내대표 평가가 있어요. 누가 잘했다 어떻다. 근데 일반 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나쁜 놈 뭐 어떻게 막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근데 원내대표라는 게 협상을 하라고 그렇죠. 있는 자리인데, 다 싸우자고 할 때 그래도 유일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 그 의원들, 그러니까 상대방 정당의 원내 지도부를 존중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서로 그런데요. 상대당 원내대표를 비난해야 될 일 있잖아요. 대변인들이 논평을 낼 때도 이름을 지명하지 않도록 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를 제가 우리 당이 비판하려고 할 때도 대변인한테 직접 이름은 지하지 말고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아 그런 식으로. 예, 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서로 간에 약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그래놓고 또 그날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또 그렇죠.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배려를 존중과 배려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실명 거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되는데 이제 우리 당이 지금은 이제 아마 원내대표가 이번에 김병기 대표 사례를 보면서 다음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당원들의 입김을 뭐 그건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됐죠. 당원들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의도 내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다루는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다 노출된 전략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거칠어질 거로 봅니다. 앞으로 원내 상황은. 근데 우리만 그러냐? 국민의힘도 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라는 게 보여지는 전략이 다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김병기 대표 이후에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또 저희는 이미 당원의 20%가 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는 훨씬 더 그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해서 당원들 입장을 배려하긴 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풍토 자체가 너무나 극단화돼 있고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타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대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패턴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 시절 같은 그런 시절이 오기가 사실 어렵겠죠. 저렇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요원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이르도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18대 국회에서 한EU FTA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민주당이 거기 이제 당시 이제 그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한 거에 합의를 해준 건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당시 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였고 원내 대표는 김진표 의원이었는데 당 대표는 반대하고 당원 의원들은 이거를 그냥 원내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걸로 해요. 십자가 져라 이거. 예, 그렇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당 지도부가 짜고 친 전략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정리하면 원내대표 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뭐 이의 없으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